이렇게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을 하고서는 이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안녕하세요. 근본 있는 투자생활 근투생의 김민우 전문가입니다. 최근에 이제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해서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아마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굉장히 힘드시겠지만은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정신을 더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옛말에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직 하락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 대응을 잘 하신다고 하시면 이번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오듯이 이런 큰 폭락장에서 큰 부자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 대응을 굉장히 잘 하셔가지고 강남에 조그마한 건물 사신 다음에 지금은 굉장히 큰 부자가 되신 분도 계십니다. 이게 꼭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마냥 힘드셔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분명히 우리한테 기회는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냉철하게 분석부터 진행을 해 봐야겠죠. 신종 코로나가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었을 때 그때 나온 증권사 리포트들을 몇 개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질병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는 국면에서는 지표 및 증시의 회복이 진행되는 모습들이 확인되는 만큼 추세의 전환을 야기할 만한 소재는 아니라는 판단이 든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특정 업종의 단기적인 충격 요인 정도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리포트를 좀 보면은 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은 뚜렷하지 않다. 사스 이후에 질병의 영향은 단기적이고 일부 지역에 국한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다른 리포트에서는 하락 추세의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며 최근 주가 조정을 중장기적인 매수 찬스로 판단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단순 전염병이었다고 한다면은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처럼 단기로 마무리되었을 겁니다. 근데 코로나가 단순한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소비가 하락하고 공장이 멈추게 되는 실물 경기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이제 건강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이런 상태일 때 만약에 전염병이 온다고 하더라도 체력이라던가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는 상황이라서 전염병이 왔을 때 체력이라던가 면역력이 안 좋은 상태라고 하면은 완치되지 못하고 증상이 악화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 세계 경제상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라는 갑작스러운 악재로 인해서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우선적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경제 위기가 왔었을 때 대응할 만한 카드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한국의 기준금리인데 04년 사트 사태 때 0.5% 인하를 단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메르스 사태 때도 마찬가지로 0.5% 인하를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가 2008년도 금융위기가 있었을 때인데 이때는 거의 5%대에서 2%로 거의 3%를 하락을 시켰었죠. 자, 그리고 이게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인데 2000년도 초반에 IT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 6.5였던 기준금리를 1%까지 5.5% 인하를 했었고, 마찬가지로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었을 때는 5.25에서 0.25까지 마찬가지로 한 5% 정도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는 1월 29일 날 1.5에서 1.75%로 동결을 했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지난 2월 27일 날 동결을 했는데 동결됐을 때의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금융위기가 와서 한 5% 정도의 수준으로 금리를 인하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3에서 한 4% 정도의 금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건 불가능하겠죠. 자, 금리를 이런 식으로 낮춘다는 거는 결국은 사람들이 좀 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하는 거고, 이럼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높인다는 건데,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었을 때 전세계 중앙은행에서 이런 식으로 금리를 낮춰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사를 좀 찾아보면은
벤 버네키 의장이 정책금리가 제로 상태까지 내려가자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채권 매입 정책까지 동원을 하면서 헬리콥터 벤이라는 별명까지 붙었었고, 기준금리의 경우 미국은 제로금리를, 유럽과 일본은 마이너스까지 떨어뜨리면서 돈을 은행 금고에서 끄집어냈었습니다. 이런 유례없는 부양 조치로 풀린 돈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세계 부동산과 그 다음에 주식 등에 투입이 됐고, 이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었었죠. 자, 이게 2020년 1월달에 나온 기사인데,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융위기가 낳은 빚잔치 GDP의 3.4배까지 늘어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GDP 대비 부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40.8%가 증가를 했고, IMF는 과도한 부채가 경기 침체에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를 이미 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에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지난 10년 동안 경제 호황을 누려왔었는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빚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이 계속해서 늘려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빚을 늘려가다 보면은 돈을 빌리고 싶어도 빌릴 데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빚을 지기 어려운 상태가 되죠.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나오기 전부터 중국에선 이미 그런 징조가 나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총 부채 비율이 245%에 달하는 중국, 2017년 GDP 대비 256%인 중국 부채의 비율이 2020년에는 290%가 될 거라는 국제통화기금의 전망도 비슷한 맥락이다. 물론 국가와 기업이 성장을 한다고 하면은 부채가 늘어난다고 하는 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만은, 그 부채가 기업과 국가의 성장에 쓰이지 않고 엉뚱한 데 쓰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2018년 11월달 기사에 보면은 중국 전체 주택의 5분의 1, 그러니까 5천만 채가 빈집이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4개월 뒤인 2019년 3월 달에는 중국의 빈집이 6,500만 채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 4개월 만에 빈집이 1,500만 개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돈을 푼 만큼 경제가 따라서 성장을 해준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에 한 1,000만 원을 버는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그 대출 이자가 뭐 한 400만 원 정도다. 그렇게 되면 대출 이자를 한 40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하더라도 월에 1,000만 원을 벌기 때문에 600만 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아파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렇게 돼서 만약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때 대출 이자 400만 원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좀 하강하는 모습을 보이자 전 세계에서 이번에도 유동성 파티를 벌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날 이미 중국에서 정책자금금리 0.1%를 인하를 했고,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0.1% 인하하면서 코로나19 충격에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약 26조 원 이상의 경기 보강을 위한 추경 예산을 편성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선 적자 재정 발행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좀 살펴보면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정책금융 신규 공급에 한 2조 원,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등의 2.5조 원, 금융중개 지원 대출에 5조 원, 지신보 재원 확충을 통한 보증 확대에 0.5조 원, 금융권 금융 공급 확대에 3.2조 원 등 대출을 많이 해줘서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전세계 금융시장의 체력이 약해져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런 유동성 공급의 확대가 만약에 돈을 푼 만큼 경기가 살아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큰 문제가 돼서 부메랑으로 우리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대응 방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전 영상에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선 자리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목선 자리 부분에서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지지선 아래에서 시작을 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헤드앤숄더 패턴을 완성을 했고요. 코스피 지수도 반등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패턴을 만든 다음에 1차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050선이 너무 쉽게 뚫렸고,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000선은 최소한의 지지선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기술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쪽 자리에서 하락갭이 나오면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지속갭이 나오면서 2050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이 2050선이 지지선이 아니라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천선은 지키는구나 하고서 이제 섣부르게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이 2050선을 돌파한 이후에 지지받고 다시 반등하는 거 확인을 하고서는 이 자리쯤에서 추가 매수라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에 진입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기술적 반등 없이 추가적으로 하락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1900에서 1950선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거 확인한 이후에 이 자리에서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에 진입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반등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최저점을 잡으려고 성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 추세적인 하락을 염두에 두시고서는 충분히 하락하는 걸 확인하고 나서 대응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로나 사태도 그렇고 해서 여러모로 힘드시겠지만은 서두에 말씀드린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일정 부분 손실을 감수하려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의 확산 양상과 또 각국의 대응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변곡점마다 빠르게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데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개인 투자자분들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많은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디 내일이라도 급등이 나와서 여러분들 모두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하게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약하나마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른 영상도 보시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